허풍선의 모험. 옛날 독일이라는 나라에는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허풍선은 러시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허풍선은 러시아로 가서 혼자서 눈이 내리는 벌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너무 춥고 힘들어서 허풍선은 눈밭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허풍선은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새하얀 눈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허풍선에 말이 보이지 않아서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더니 저기 저 멀리 교회의 뾰족한 탑에 말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허풍선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아하 하고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었고, 그걸 모른 채 허풍선은 눈 위로 솟아있던 교회 뾰족탑에 말을 묶어 놓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밤새 눈이 다 녹아버리면서 눈으로 덮여있던 마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허풍선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어 말이 묶여있는 밧줄을 향해 쏘았어요. 그러자 밧줄이 탕 하고 끊어졌고 말은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풍선은 사냥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리떼가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걸 보았어요. 허풍선은 오리떼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저 오리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허풍선은 아주 긴 끈을 이용해서 끝에 소세지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줄을 연못에 던졌어요. 그러자 오리떼 중에서 첫 번째 오리가 소세지를 얼른 먹었어요. 소세지는 미끌거려서 오리 뒷꽁무니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빠져나온 소세지를 보고 두 번째 오리가 그 소세지를 또 삼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리의 뒷꽁무니로 또 소세지가 빠져나왔고, 그걸 본 세 번째 오리가 또 소세지를 삼켰어요. 그렇게 오리는 6마리가 소세지를 삼키면서 줄에 꿰어져 버렸어요. 오리들은 놀라서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 줄을 잡고 있던 허풍선은 오리가 하늘로 날자 떠올랐어요. 덕분에 허풍선은 나르는 오리들 덕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숲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허풍선은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슴이 나타났어요. 허풍선은 사슴을 보고 총을 쏘려고 했는데 총알이 다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주머니에 총알이 없고 버짓이만 있네. 허풍선은 떨어지고 없는 총알 대신에 주머니에 있던 버짓 씨를 총에 놓고 쏘았어요. 버짓 씨를 맞게 돼버린 사슴은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허풍선은 숲에 다시 가보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사슴을 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뭐지? 1년 전에 허풍선에게 버짓 씨를 맞았던 사슴이 나타났는데, 사슴의 머리에 빨간 버찌가 달린 나무가 자라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에서 나무가 자라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허풍선은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전쟁이 계속되던 날, 군 부대의 대장님이 싸우고 있는 적군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기 적군들을 가서 살피고 와야 되는데
적군에게 어떻게 가면 좋을까? 허풍선이 말했어요.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적군에게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허풍선은 대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허풍선의 군부대에서 대포를 적군에게 펑 하고 쏘았고 그 대포 아래 허풍선은 얼른 올라탔어요. 슈. 대포알을 타고 허풍선은 하늘을 날아갔어요. 그리고 적군들이 있는 곳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적군들은 허풍선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허풍선은 이제 나는 어떻게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 적군들이 대포를 쏘는 게 보였어요. 허풍선은 이때다 싶어 얼른 적군의 대포 아래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적군의 대포알을 타고 다시 우리 군부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허풍선은 이제 터키로 여행을 떠났어요. 터키로 가는 길에 발에 쇠 뭉치를 달고 뛰어가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왜 발에 쇠 뭉치를 달고 뛰어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자 쇠 뭉치를 달고 다니는 남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쇠 뭉치를 달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지구 끝까지 가게 될 거요. 허풍선은 쇠 뭉치를 달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귀를 땅에 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보시오, 거기서 뭐하라고 있소? 풀이 자라나는 소리를 듣고 있소. 풀이 자라는 소리요? 정말 좋은 귀를 가지셨네요. 허풍선은 이 사람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길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허공에 대고 총을 쏘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총을 쏘는 거요? 허공에 총을 쏜 게 아니요. 바로 옆에 나라의 참새에게 총을 쏜 거요. 허풍선은 이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 같이 길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넷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아주 긴 밧줄로 숲 전체를 묶어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왜 숲 전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요? 숲을 도끼로 베려니 귀찮아서 한꺼번에 숲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요. 허풍선은 이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 같이 길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5사람은 같이 길을 갔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청나게 큰 풍차가 7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콧김으로 풍차 7개를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허풍선은 그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 같이 길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6사람은 같이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터키에 도착을 했고 허풍선은 터키의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허풍선은 그동안 있었던 신기한 일들을 터키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터키 왕은 무척 즐거워했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허풍선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포도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라네. 그러자 허풍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오스트리아 왕궁에서 이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 왕은 그럴 리가 없다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임금님, 그러면 제가 1시간 안에 오스트리아 포도주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자 터키 왕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오스트리아까지 1시간 안에
다녀오겠다는 겐가? 임금님, 저와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키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을 지키면 임금님께서 제게 상을 주십시오. 좋아. 한 사람이 들고 갈 만큼의 보물을 상으로 주겠네.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면 자네 목숨을 내놓아야 돼. 허풍선은 오스트리아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왔었던 쇠사슬을 발에 달고 있는 발이 빠른 사람에게 편지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 편지를 오스트리아 왕에게 전해드리고 1시간 안에 다시 이곳으로 오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1시간 안에 다녀오리다. 발이 빠른 사람은 쇠 뭉치를 발에서 떼어내자마자 정말 빠르게 달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발이 빠른 남자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 허풍선은 귀가 아주 밝은 사람에게 발 빠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들어보라고 했어요. 귀가 밝은 사람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지금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 허풍선은 놀라서 얼른 총을 잘 쏘는 남자를 불렀어요. 어서 그를 깨워주시오. 총을 잘 쏘는 남자는 나뭇잎을 둘둘 말아서 쏘았고 발이 빠른 남자 얼굴에 떨어뜨렸어요. 남자는 자다가 깨어나서 약속 시간까지 겨우 무사히 돌아왔어요. 터키 왕은 내기에 지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상으로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한 사람이 들고 갈 만큼만 가지고 가시오. 허풍선은 같이 다니는 힘이 아주 센 사람에게 보물창고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힘이 센 사람은 밧줄로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모조리 묶어서 싹 다 가져와 버렸어요. 허풍선은 신이 났고 그 보물들을 모두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과 배를 타고 떠났어요. 터키 왕은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이 가져갈 양이 그렇게 많을 줄이야. 여봐라, 당장에 보물을 다시 찾아오거라. 터키 왕은 신하들에게 보물을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터키의 군인들은 배를 타고 허풍선의 배를 쫓기 시작했어요. 허풍선의 배에는 콧김의 바람이 아주 센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콧김으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터키 군인들은 바람에 날려 다시 자기 나라로 모두 돌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풍선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답니다. 덴마크 공주. 옛날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여쁜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공주님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을 본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님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님은 덴마크 공주님의 그림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왕자님은 잉글랜드 왕자님 임금님께 부탁을 드려서 덴마크 공주님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덴마크의 임금님이 그 편지를 보고 결혼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고야 말았어요. 잉글랜드의 임금님은 그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군대를 이끌고 덴마크를 찾아갔어요. 잉글랜드에서 군대가 온 것을 알게 된 덴마크 임금님은 너무 놀라서 덴마크 공주님을 아주 멀리 안전한 섬으로 데리고 갔어요.
섬으로 갈 때 공주님은 시녀 7명과 강아지 1마리 그리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떠났어요. 공주님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덴마크와 잉글랜드의 전쟁이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7년간 전쟁이 계속되었다가 잉글랜드가 승리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어요. 잉글랜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덴마크의 성을 차지하게 된 잉글랜드 왕자님은 공주가 있는 섬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공주님은 섬에 있는 성이 안 보였어요. 공주님이 배를 짜던 상아로 된 배틀만 남겨져 있었어요. 왕자님은 공주님을 꼭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공주님을 찾는 방을 붙였어요. 방의 내용은 이랬어요. 상아 배틀로 배를 짤 수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라고 써 있었어요. 사람들은 잉글랜드 왕자님이 덴마크 공주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온 나라에 방이 붙은 지 얼마가 흐른 후였어요. 어느 날 한 백작이 꾀를 부렸어요. 이 백작에게는 공주님이랑 비슷하게 생기고 배도 잘 짜는 딸이 있었어요. 이 백작은 자기의 딸을 덴마크 공주님인 척 속여서 성으로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이 백작의 딸은 상아로 만든 배틀로는 배를 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공주인 척 하면서 성 안에서 가짜 공주 노릇을 했어요. 한편 진짜 덴마크 공주님은 섬에 갇혀 있었어요. 성벽에 갇혀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배는 너무 고팠고 먹을 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굶주린 7명의 시녀들은 한 명씩 죽게 되었어요. 공주님, 이곳에서 꼭 빠져나가셔야 해요. 결국 7명의 시녀와 강아지도 모두 죽게 되었어요. 덴마크 공주님은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서 공주님은 온 힘을 다해 밖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겨우 덴마크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굶주림에 너무 깡말라버린 공주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해서 도저히 공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덴마크 공주님은 덴마크 성으로 돌아와서 시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작은 자신의 딸이 투덜투덜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상아 배틀로 어떻게 배를 짜라는 거야? 난 못해. 난 못한다고. 그때 시녀로 일을 하던 진짜 덴마크 공주님이 그걸 보고 말했어요. 제가 상아 배틀을 짜볼까요? 네가 해본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덴마크 공주님은 상아 배틀로 배를 척척 짰어요. 며칠 뒤 백작의 딸은 덴마크 공주님이 배를 짜놓은 것을 잉글랜드 왕자님에게 보여주었어요. 백작의 딸이 진짜 상아 배를 짠 것처럼 말이에요. 왕자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상아 배를 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완성했지? 진짜 덴마크 공주가 맞는 걸까? 왕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아 배를 짠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백작의 딸과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가 타고 가게 될 말도 정해졌어요. 원래 덴마크 공주님이 타던 브랑케라는 말이었는데요. 결혼식 날 신부가 타게 되었어요. 브랑케는 원래 덴마크 공주님만 태우다가
전쟁이 나면서 7년간 덴마크 공주님을 태우지 못해서 성질이 매우 사나웠어요. 백작의 딸은 성질이 사나운 말 브랑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렇게 무서운 말을 나보고 어떻게 타라는 거야? 아, 맞다. 지난번에 상아배를 짠 시녀를 저 무서운 말에 태워버려야겠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었어요. 덴마크 공주님은 백작의 딸 대신에 신부가 입을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왕자님과 함께 말 브랑케를 타러 마국간으로 갔어요. 마국간으로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러자 덴마크 공주가 말했어요. 다리야, 나의 아버지가 만든 다리야.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 공주님의 말에 다리는 거짓말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잉글랜드 왕자님은 너무 놀라서 공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서 성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개가 갑자기 잡아먹을 듯 짖기 시작했어요. 개야, 나의 아버지가 키운 개야. 짖지 마렴. 공주의 말에 개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자는 공주가 뭐라고 할 때마다 궁금해졌어요. 왕자와 덴마크 공주는 브랑케가 있는 마국간에 도착했어요. 브랑케는 발길질을 하면서 사납게 울부짖었어요. 브랑케야, 너의 등을 내어주겠니? 내가 너와 헤어지게 된 주인이란다. 공주의 말에 브랑케는 얌전해졌어요. 그리고 몸을 숙였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주는 계속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왕자는 너무 궁금했어요. 공주는 브랑케의 등에 사뿐히 올라탔어요. 사나웠던 브랑케가 이렇게 얌전하게 사람을 태우다니 놀라웠어요. 왕자는 그때 눈치챘어요. 브랑케를 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덴마크 공주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 덴마크 공주님이 나타나게 됐다는 걸 눈치챘어요. 잉글랜드 왕자와 덴마크 공주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러 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왕자는 불안했어요. 갑자기 공주님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왕자님은 덴마크 공주님에게 황금 장갑을 주었어요. 제가 이 장갑을 달라고 하면 직접 돌려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왕자님.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덴마크 공주님은 낡은 시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백작의 딸은 신부 옷을 입고 왕자에게 왔어요. 왕자는 그때 눈치를 챘어요.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왕자는 백작의 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낮에 다리에서 했었던 말을 다시 들려주겠소? 백작의 딸은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겨우겨우 핑계를 대었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기억이 깜빡깜빡하네요. 제 시녀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올게요. 백작딸은 시녀에게 물어보고 오겠다며 덴마크 공주에게 갔어요. 왕자의 질문을 그대로 덴마크 공주에게 물어보았어요. 덴마크 공주는 대답을 해주었고 대답을 들은 백작딸은 잉글랜드 왕자에게 돌아와서 똑같이 말했어요. 다리야, 나의 아버지가 만든 다리야, 무너지지 마라. 왕자는 대답을 듣고는 또 다른 질문을 백작딸에게 했어요. 낮에
걔한테 했던 말도 들려주겠소? 백작의 딸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녀에게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덴마크 공주의 대답을 듣고 다시 왕자에게 왔어요. 걔야, 나의 아버지가 키웠던 개야, 짖지 마렴. 왕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브랑키에게 무슨 말을 했었어? 백작의 딸은 자꾸 질문하는 왕자에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답을 해야 하니까 다시 시녀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덴마크 공주에게 들은 말을 왕자에게 가서 다시 대답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는 지쳤어요. 잉글랜드 왕자는 백작딸에게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낮에 맡겨두었던 황금 장갑을 돌려주시오. 방에 두고 왔으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백작딸은 덴마크 공주에게 가서 화를 냈어요. 황금 장갑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덴마크 공주는 처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황금 장갑을 드릴 수 없어요. 직접 왕자님께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는걸요. 왕자님께 가서 불을 끄고 빨리 장갑만 드리고 나올게요. 아마 눈치채지 못하실 거예요. 백작딸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덴마크 공주는 왕자에게 황금 장갑을 돌려주러 갔어요. 불을 끄고 장갑을 건넸어요. 왕자는 덴마크 공주가 진짜 공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덴마크 공주를 붙잡았어요. 그렇게 덴마크 공주를 알아보게 된 왕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백작딸은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잉글랜드 왕자와 덴마크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까마귀로 변한 7명의 오빠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7명의 아들과 막내딸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팔남매의 엄마는 7명의 아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엄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맛있는 도넛을 만들었어요. 7명의 아들은 도넛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는 막내딸에게 도넛을 주기 위해 도넛을 남겨두었어요. 7명의 아들은 도넛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고 엄마가 막내 여동생에게 주려고 남겨둔 도넛으로 눈길이 갔어요. 아들들은 서로 도넛이 먹고 싶어서 여동생에게 주려고 남겨둔 도넛을 서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지켜본 엄마는 매우 화가 났어요. 너희들 왜 동생 주려는 도넛까지 먹어버렸니? 너희가 까마귀 떼라도 되는 거니? 엄마는 화가 나서 빗자루로 7명의 아들들을 때렸어요. 그러자 엄마의 빗자루에 맞았던 아들들은 하나둘씩 까마귀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창문 밖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7명의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막내딸은 오빠들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오빠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엄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다. 엄마의 잘못이란다. 엄마 때문에 너희 오빠들이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 엄마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딸은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엄마, 제가 오빠들을 찾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딸을 말렸지만
막내딸은 오빠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7명의 오빠들을 찾아 나선 막내는 오빠들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숲속길을 가는데 저 멀리 오두막에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오빠들을 찾는 중인데 길을 잃었어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막내 여동생이 불빛이 있는 오두막의 문을 두드리자 집안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 있으면 큰일이 날 거예요. 저희 남편은 바람인데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긴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얼른 가보세요. 집주인 여자는 얼른 가라고 했지만 막내 여동생은 갈 곳도 없어서 또다시 부탁을 했어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길도 잃었고요. 부탁드려요. 오늘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막내 여동생은 한참을 부탁을 했어요. 집주인도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집 안에 커다란 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큰 통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세요. 곧 남편이 올 시간이에요. 저는 음식을 만들어야겠어요. 집주인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했어요. 그때 하는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분명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남자는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부엌에서 요리를 한 집주인은 닭구이를 들고 나왔어요. 저녁 드세요. 사람 냄새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남자는 닭구이를 보자 바로 식탁에 앉았어요. 바람의 남자는 닭구이를 다 먹고 흐뭇했어요. 배부르다. 배부르니 이제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데리고 오시오. 그러자 집주인은 숨겨둔 막내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막내 여동생은 바람의 남자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어요. 왜 혼자 돌아다니는 게냐? 7명의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라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람의 남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막내 여동생에게 닭의 뼈를 주었어요. 이 닭뼈를 가지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나는 어딘가에 갈 건데 이 닭뼈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다음날 아침 막내 여동생은 닭뼈를 가지고 바람의 남자를 따라갔어요. 막내 여동생은 며칠 동안 바람이 부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유리로 만든 집을 발견했어요. 유리로 만들어서 집안이 훤하게 보였어요. 그 집 안에는 침대 7개가 보였어요. 침대가 7개네. 우리 오빠들이 살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막내 여동생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유리로 만든 집으로는 들어가는 곳이 높은 창문밖에 없었어요. 막내 여동생은 닭뼈를 차곡차곡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닭뼈들을 밟고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기 전 얼른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지자 7마리의 까마귀가 유리로 된 집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람으로 변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오빠들임을 알아챘어요. 오빠! 막내 여동생은 침대 밑에서 나와 오빠들을 불렀어요. 오빠들은 깜짝 놀랐어요. 오빠들을 제가 찾으러 왔어요. 오빠들은 여동생을 보고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엄마 말 듣지 않아서 지금 벌 받는 중이야. 동생아, 너가 우릴 구하려면 7년간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지내야 해.
그래야 구할 수 있어. 여동생은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 말을 하지 않고 7년을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여동생은 6년을 잘 지냈어요. 낮에는 오빠들은 까마귀로 변해 밖으로 날아갔어요. 여동생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했고 땔감도 구하러 다녔어요. 땔감을 찾으러 숲으로 갔는데 하필 그곳은 임금님의 사냥터였어요. 여동생은 임금님과 사냥꾼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숨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숨어야겠다. 막내 여동생은 1년만 더 참으면 오빠들과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나무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사냥개는 막내 여동생을 발견하고 마구 짖기 시작했어요. 사냥꾼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여동생을 발견했어요. 거기 나무 위에 누구냐? 왜 임금님의 사냥터에 숨어 있는 것이냐? 여동생은 말을 하면 안 되었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임금님의 사냥터에 숨어 있냐고 물었다. 임금님을 노리고 일부러 숨은 것이냐? 막내 여동생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았어요. 그러자 이상하게 여긴 사냥꾼들이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동생은 감옥에 갇힌 채 1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임금님과 사냥꾼들은 막내 여동생이 말을 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임금님을 죽이려고 보낸 마녀라고 생각했어요. 임금님은 막내 여동생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했어요. 막내 여동생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까마귀 7마리가 날아와서 여동생을 묶어놨던 줄을 끊었어요. 여동생은 까마귀들 덕분에 죽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은 여동생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 그때 까마귀들은 땅에 내려오며 사람으로 한 명씩 변했어요. 정확하게 7년이 딱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으로 변한 오빠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께 다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님은 여동생의 훌륭한 모습과 참을성에 매우 놀랐어요.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군.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임금님의 청혼에 막내 여동생은 깜짝 놀랐어요. 계속 거절했지만 왕은 계속 결혼하자고 했어요. 여동생은 마침내 알겠다고 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임금님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어요. 오빠들과 엄마도 모시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름다운 바실리사.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러시아라는 나라에는 한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상인의 딸은 바실리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요. 바실리사의 어머니는 큰 병에 걸리셨어요. 어머니는 바실리사를 불러서 말했어요. 바실리사, 엄마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자라면서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나무 인형에게 말을 하렴. 이 인형이 너를 도와줄 거란다. 엄마는 바실리사에게 나무 인형을 주었어요.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실리사는 엄마가 주신 나무 인형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실리사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2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바실리사가 너무 아름다워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바실리사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바실리사, 빨래 다 했니? 밥은 차렸니? 바실리사는 힘들어도 잘 참았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나무 인형이 있어서 힘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바실리사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바실리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두 딸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또 질투가 났어요. 내 두 딸을 먼저 제치고 바실리사 너가 먼저 결혼하는 건 절대 못 본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바실리사를 계속 괴롭혔어요. 바실리사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오랫동안 나가야만 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나쁜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바실리사를 숲속에 있는 마녀에게 보내버려야겠다. 새엄마는 3명의 딸에게 일을 시켰어요. 새엄마가 데리고 온 두 딸에게는 뜨개질과 바느질을 시켰어요. 바실리사에게는 실을 배틀에서 짜라고 했어요. 세 딸은 한 방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째 딸은 새어머니와 미리 계획을 하고 촛불을 일부러 꺼버렸어요. 어머나, 어떡하지? 불이 꺼져서 일을 할 수가 없네. 일단 어머니께 알려야겠어. 하면서 어머니에게 가버렸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와서 바실리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바실리사야, 바바야가에 가서 불을 받아오거라. 바바야가는 숲속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마녀 할머니였어요. 그 마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바실리사는 나무 인형을 안고 숲속으로 갔어요. 앞은 어두컴컴했고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도 으스스 무서운 소리를 내었어요. 나무 인형아, 너무 무서워. 나에게 용기를 주렴. 그러자 나무 인형이 말을 했어요. 바실리사야, 걱정마. 내가 널 지켜줄게. 바실리사는 나무 인형을 안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니 낡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나무 인형이 말했어요. 저기가 바바야가 살고 있는 집이야. 오두막에 다가가 보니 사람 뼈로 만들어진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에는 해골뼈도 간간히 있었어요. 바실리사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니 맞구나. 바실리사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어디에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바실리사는 빠르게 나무에 숨었어요. 바바야가 마녀가 절구통을 타고 나타났어요. 한 손에는 절구공이를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오두막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바바야가는 갑자기 냄새를 맡았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데. 바바야가는 숨어서 지켜보던 바실리사에게 다가왔어요. 바실리사는 무섭지만 용기를 내었어요.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냐? 저는 바실리사라고 해요. 바바야가 댁에 가면 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불을 얻어가려면 여기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렴.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을 거다. 바바야가는 갑자기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 수리 마수리 커다란 문아 열려라. 그러자 커다란 문이 열리면서 바바야가가 문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바바야가는 일을 시켰어요. 나갔다 올 테니 집 청소를 하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해놔. 그리고 창고에 가서 나쁜 나달만 골라서 빵을 만들어 놓거라.
시킨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잡아먹을 테다. 그렇게 일을 시키고 절구통을 타고선 마녀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바실리사는 마당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지? 다 못하면 잡아먹히고 말 거야. 그런데 바실리사가 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마녀가 시키고 간 모든 일들이 다 끝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나무 인형이 일을 다 해놓았어요. 고마워 나무 인형아, 너가 일을 다 해놨구나. 날이 어둑해지자 마녀가 돌아왔어요. 마녀는 일을 다 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법이군. 오늘 했던 일을 모두 다 하고 곡식을, 씨앗을 하나하나 모조리 깨끗하게 다 닦아놓거라. 다음날도 나무 인형은 마녀가 시킨 일들을 다 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시킨 일들을 모조리 다 해놨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마녀는 해골에 불을 켜서 바실리사에게 주었어요. 이 불은 너의 두 언니를 위한 불이다. 바실리사는 해골에 불을 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바실리사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마녀 집에 갔는데 불을 얻어올 수 있단 말이냐? 바실리사가 새어머니에게 해골에 불을 주려는 순간 해골의 두 눈이 갑자기 새어머니와 두 딸을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새어머니와 두 딸의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세 명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실리사는 마을에 있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아마를 사다 주세요. 바실리사는 할머니가 사오신 아마를 가지고 가늘고 고른 실을 자았어요. 그런데 가는 실을 빚어내려면 얼레빗이 필요했어요. 바실리사는 나무 인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낡은 빗과 배틀, 붓과 갈기털들을 구해줄 수 있겠니? 바실리사는 구해온 도구들로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옷감은 무척 촘촘하고 고왔어요. 바실리사, 이렇게 훌륭한 옷감은 처음 본단다. 할머니는 바실리사가 만든 옷감을 임금님께 바쳤어요. 옷감을 본 임금님은 매우 감탄했어요. 여봐라, 이 옷감으로 내 옷을 만들거라. 아무리 솜씨가 좋은 하인들도 바실리사의 옷감처럼 옷을 짓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할머니를 불렀어요. 옷감을 짠 사람이 당신인가? 아닙니다. 바실리사가 짠 것입니다. 그럼 바실리사에게 옷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시오. 바실리사는 옷감으로 옷을 지어서 임금님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훌륭한 옷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소. 임금님은 바실리사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바실리사를 본 임금님은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 아름답군.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임금님과 바실리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실리사의 아버지도 장사를 하러 멀리 갔다가 돌아온 후 무척 기뻐했어요. 바실리사는 임금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